기독의 신학에서 그 시간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신의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서유럽의 역사에서 소유할 수 없는 시간을 소유하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돈을 받는 고리대금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물론 그 사람들은 땅이 없이, 민족이 영토가 없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항상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이 믿을 거는 금융업, 고리대금업밖에 없었죠. 땅을 사면은 뭐 쫓겨나면 바로 뺏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자를 늘 받는 거는 그 영토에, 자기가 머물던 영토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이제 그 금융자본주의의 말하자면 시작이죠.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이 그런 행태는 신의 선물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간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모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결국에는 여기에 인종주의적인 편견, 그리고 신학적 모독, 이런 것들과 결부돼가지고 아우슈비츠 비극에 이르게 되죠. 말하자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히틀러라는 사람의 광기에 의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의 한 개인의 광기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서유럽인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만들어서 이루어낸 학살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죄값을 받는 거죠. 서유럽이나 유대인이나. 어쨌든 그래서 이 비극의 정점, 아우슈비츠라는 비극의 정점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융업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을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로 재편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한의 사회 구성체를 신자유주의, 식민지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성장한 금융자본주의는 이제 전 세계에서 현물 없는 자본주의를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현물이 있고 이거를 팔고 사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아무런 현물도 없는 곳에서 자본이 계속 증식해 나가는 거죠.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동아시아 종교는 서유럽에서 얘기하는 절대신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그 어떤 도덕성이라는 것들을 신이 신 앞에서의 어떤 부끄러움, 이 도덕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게 역사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동아시아의 시간관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어떨까요? 땅은 분명히 땅도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의 선물이죠. 신의 선물인데 시간과 달리 땅이라는 건 유형의 대상입니다. 이 유형의 대상이고 인간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땅을 이용해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땅을 인간에게 위탁을 하듯이 너가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인간에게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땅에서 뭐든지 어떤 행위를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얘기가 태초의 살인에서 나타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카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유목민이었고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이고 카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그 이유가 자기가 신이 만든 땅을 훼손하는 자가 바로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은 신이 창조해낸 이 창조물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농부는 그거를 갈고 엎어버립니다.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은 타인의 재물, 농부의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농사가 얼마나 친환경적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신은 그 농사를 굉장히 하이테크, 더러운 하이테크 논리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라는 것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땅은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기독교 신화에서 입장을 떠나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소유해서 안 되는 땅을 소유함으로써 금융 자본주의에 편입시킵니다. 여기서 그 한국의 어떤 개발 독재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남한의 개발 독재는 이 두 가지 모독이, 그러니까 시간과 땅에 대한 모독이 키메라적으로 합성된 예였습니다. 70년대 개발 독재가 본격화되던 시절에 정부는 강남 개발을 시작했죠. 그래서 강남 개발을 시작하면서 일단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터미널 부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터미널 부지, 그 당시 이제 마장동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죠. 그 일대의 부지를 사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땅이 그때 강남, 뭐 배가 치고 맨날 배추가 치고 이랬던 데를 거기를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의 투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남 개발을 시작하고 그거를 뭐 장차관들에게 그 정보를 흘리면서 땅 투기, 본격적인 땅 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본격적인 땅 투기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를 가로 구획을 반듯하게 시켜놓고 자 이제 너네들 와가지고 이 땅을 사라.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부자들이 안 사요.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강남에. 그래서 이 부동산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열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육열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문고등학교를 다 강남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문, 경기, 서울, 경복 이런 데들이 다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소위 파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부동산 자본주의와 한국의 교육열,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파락군이 강남에 형성이 되면서 강남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개발 이익을 모두 취했죠. 그렇게 해서 한국의 부동산 자본주의는 이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군부 정권은 그런 어떤 지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지도를 만들어서 재벌이나 장차관, 군장성, 국회의원, 국공무원들에게 넌지시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삽시간에 허허벌판이 강남의 복덕방에 들어서고 여기저기서 땅 사재기가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서 교육열을 이용한 이제 우리 개발 독재 정권의 어떤 땅 술수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4년에 서울대학교 관악산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 계획이. 그런데 이 강남에서 성공을 거둔 이 부동산 자본들이 강남 땅을 다 팔아먹고 계속 자본을 증식하기 마련이어서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 특히 이제 강북에까지 이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소위 재건축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낡은 동네를 깔아뭉개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기획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깜짝 놀라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싹 없어졌지?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가 휴전 전쟁 국가인 건 맞죠. 전쟁 국가인 건 휴전 상태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몇십만 평의 땅이 며칠 만에 초토화되는 이런 폭파당하는 그런 예는 이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산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심지어 거의 부비트랩 도시라는 말도 생겼죠.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은 아파트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북한군 전체 테러를 막는다라고 하는 위험비어까지 돌아서 일산의 그 아파트 값이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주택 건설을 하면서 모래가 모자라가지고 해사를 씻어서 사용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건축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꼬마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꼬마가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했던 그 이 추억의 어떤 장소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추억의 장소가 일시에 그 평지가 되는 이런 사태를 두고 조합원들은 거기다가 이제 축, 재건축, 확정 이렇게 플랜카드를 내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부동산 자본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 정서에 남아있는 어떤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 앞에서 아무 무용지물인 거죠.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동네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대문을 열고 학교로 가던 길이 없어지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쪼그리고 앉아 파, 배추를 심던 손바닥만한 텃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마당을 넘어 대문 앞까지 나와있던 고추 멍석도 없어지고 아무개는 누구누구와 좋아한대요라고 크게 쓰여있던 담벼락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담벼락은 페이스북의 담벼락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 동네에 있던 철모르던 시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루머였지만 이 정겹고 속상하던 루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그 담벼락에는 철거라는 글씨가 붉은 스프레이로 수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영희와 철이가 사라져가고 동네 어귀에는 축 재건축 결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더 수상하게 바람에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사라지고 우리 동네가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도시 키드와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신도시 키드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92년생, 90년생, 92년생. 신도시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신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신도시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은 3층짜리 집인데요. 그 발코니에 3층 발코니에 사람이 나와보더니 자기는 지붕을 처음 본,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본대요. 지붕. 그리고 8층 이하에선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 사람한테 동네를, 그 신도시 키드들에게 동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속칭 입주권 딱지를 투기꾼들에게 팔고 철거민이 되고 생존권을 주장하다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익은 아파트를 전체나 소유한 투기꾼들이 챙기고 선분양이라는 듣지도 묻지도 못한 건설 재벌 유지의 아파트 건축 정책이 실시됩니다. 얼마 전에는 2년 전에는 제가 김포를 지나다 보니까 김포 신도시도 막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공사 중인데 거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한 채 사면 한 채 더 줍니다. 1 플러스 1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업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이 건설업자들에게 21억 원을 풉니다.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그러니까 이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은 다 허구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건설업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어떤 인민 대중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나대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대지라는 게 뭐냐면 돼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땅에.
그런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강한 세금을 물렸어요. 엄청난 세금을 물려서 그 세금 폭탄이 엄청나가지고 그때 건축설계 사무실이 좀 호황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짓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땅을 놀려두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건축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래서 무자비한 건축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재개발은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삶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 개발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듯이 싹쓸이하고 그 이후에 그동안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표정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독재는 개인의 삶의 배면으로 들어앉았습니다. 기업과 개인 자본가에게 개발 이익을 주고 정관이 유착해서 정관이 그들과 유착해서 이익을 개인적으로 나눠 갖는 공공성의 상실의 지경까지 왔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싸이가 이 건물을 재건축하든 말든 그게 진짜든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싸이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CJ에서 여기 뭐 뭔가가 들어온다. 여기 들어오면은 뭐 임대료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받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그런 거로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임대자가 그러니까 건물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월세로.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월세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 곱하기 뭐 몇 년 그래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합니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은 그 돈을 받고 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목상으로는 이 건물주는 한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인. 이 여기를 임대한 사람들은 그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서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를 그 월세로 그 사람 주인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임대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여기서 커피를 팔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커피 하루에 한 잔밖에 안 팔려도 됩니다. 하루에 한 잔밖에 안 팔려도 돼요. 망해도 돼요. 망하지 않죠. 계속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여기 부동산의 땅값의 상승입니다. 땅값의 상승. 왜냐? 월세를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임대료가 이렇게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땅값의 지분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개발 독재 시절에는요 어떤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계획경제 하에서는 그렇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나서가지고 그래서 늘 욕을 먹어도 정부가 먹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개인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네 말살 정책에 나선, 먼저, 자기네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테이크아웃 룸이라든가, 뭐, 여러 기타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뭐, 예술가들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그래서 거기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은, 거기서 임대료를 올리고 그 임대 수익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상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술가들이 쫓겨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요. 그런 현상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관계가, 소유의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이 땅이 내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땅이 내 것이라는 소유 권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땅에다가 건물주가 건축 행위를 해가지고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주는 집을 짓는 건축 행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지 그 집을 자기가 소유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자기가 재단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거를 임대를 붙여. 그러면 그 임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공간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소통을 하고 그것들이 그 동네에 또 파급을 미치고 하는 이런 건물 이용자의 권리는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천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극악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권리는 법도 그렇죠. 소유자의 권리는 인정을 해주지만 이용자의 권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주가 그 빈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유권은 이용자들과 나눠 가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소유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건물의 가치는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콘크리트와 벽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콘크리트와 벽돌로 지어진 건물에서 거기에서 가치는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임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권리는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다 그러면은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을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손님들,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드로잉 주인들이 가져야 할 권리가 아니라 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할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주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건물주도 그걸 인정을 하고 건물의 소유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주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일단은 임대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임대인은 그 이용자들을 예상하면서 그 건물주와 협상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 어떤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소유권이 있다라는 그 하나의 의미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건물주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 토지 공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중국이 이상한 자본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자를 안 받는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이슬람 자본주의죠. 이슬람 자본주의는 신의 선물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그 이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현물을 만들어요. 물건.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예금주들에게 조금씩 돌려줍니다. 심지어는 이자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은행도 있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건지는 은행이 있습니다. 자카트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은행에서 자비라 그러죠. 5대 덕목, 이슬람의 5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물론 무이자로. 다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 식의 자본주의가 있죠. 이슬람 자본주의. 대안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땅 관련도 그렇죠. 중국은 지금 거의 자본주의하고 비슷하게 됐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토지 공개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북경 시내 어디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펼칩니다. 소유관계, 이 땅이 얼마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
뭐 베이징 정부라든가 뭐 공산당이라든가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으면 그 아이디어가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같이 소유 관계가 이렇게 명확한 것보다 인간의 아이디어를 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부동산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기 때문에요. 옆에 번듯한 그 백화점이 있죠. 그 백화점 10층에는 정말 비싼 식당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식당이 있고 맛있죠. 근데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정말 흔한 식당 1층짜리가 있어요. 여기서도 훌륭합니다. 흔한 음식 훌륭하게 해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음식에다가 철저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위해서. 그거는 비싼 식당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흔한 식당에 가도 그 후진 식당에 가도 거기서 훌륭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따빵하게 뭔가 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음식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먹는 거죠. 이런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네가 어디를 가든 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냐? 돈의 주인. 돈의 주인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의 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 물건 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돈 가지고 있으면 뭐 썩든가 강도를 당하든가 이렇게 해서 뺏기게 되겠죠. 돈을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그런 그 중국인들이 그 관념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돈을 엄청 잘 쓰는 거예요. 아주 현세적인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건물은 소유하는 자의 것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의 것도 됩니다. 소유자는 단순히 건축 행위를 한 자이지만 이용자는 그 건물의 가치를 만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말이죠. 이런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소유,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가 우리한테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부동산 자본주의 어떻게 자본주의의 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를 민주주의의 말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 자본주의의 폐해에는 민주주의의 말기 현상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슨 민주주의 말기에 접어드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빨리 민주주의의 말기 현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유럽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민주주의가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흔히 시스템. 그냥 편하게. 그 사람들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부동산, 이 천민자본주의의 이런 행태들은 자본주의의 폐해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하지를 못하면 남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